안녕하세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역사를 바꾼 가장 강력한 엔진, 바로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지금의 이 놀라운 생명 세계를 만들어냈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항생제도 듣지 않는다는 무시무시한 슈퍼박테리아. 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진화라는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 미스테리를 풀려면요, 우리는 먼저 진화라는 요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그게 바로 유전적 변이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변이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웠다고 쳐요. 그렇다고 제 아이가 근육질로 태어날까요? 아니죠. 이건 환경 때문에 생긴 비유전적 변이라서 그래요. 진화라는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주인공은 딱 하나, 오직 유전자를 통해서 자식에게 전달되는 유전적 변이뿐입니다. 여기 무당벌레랑 앵무새 좀 보세요. 분명 같은 종인데도 무늬도 다르고 깃털 색깔도 제각각이죠. 이게 바로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전적 변이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다름들이 모여서 거대한 진화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요한 유전적 차이, 그러니까 이 다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모랑 자식이 닮긴 했지만 조금씩 다른 이유, 그 근원적인 힘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DNA가 복제될 때 아주 우연히, 정말 무작위적으로 작은 실수가 생겨서 부모에게는 아예 없던 완전히 새로운 특징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푸른 공작새들 사이에서 갑자기 흰 공작이 태어나는 것처럼요. 이렇게 돌연변이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진화의 궁극적인 재료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유성생식을 통한 유전자 재조합이에요. 이건 돌연변이처럼 아예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빠와 엄마가 가진 유전자 카드를 셔플해서 리믹스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부모와는 다른 아주 독특하고 다양한 조합의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죠. 얼룩무늬 강아지처럼요. 자, 이렇게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을 통해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요리사가 어떤 요리법으로 진화라는 멋진 요리를 만들어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위대한 과학자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정말 놀랍도록 논리적인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모든 생물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과잉생산과 변이라고 하죠. 둘째,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셋째, 이 경쟁에서 환경에 아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특징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번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자연선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택받은 유리한 형질이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되고 이게 수많은 세대에 걸쳐 쌓이면서 결국 집단 전체가 서서히 변하는 진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부터는 이 놀라운 과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몇 가지 살아있는 증거들을 직접 만나보시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슈퍼박테리아. 바로 여기서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쓰면 원래부터 우연한 돌연변이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아주 극소수 있었거든요. 항생제는 이 내성 세균을 제외한 나머지 세균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살아남은 내성 세균들만 신나게 번성하겠죠. 우리가 만든 항생제라는 환경이 내성 세균을 선택해버린 셈입니다. 미스터리가 풀렸네요. 이번엔 딱정벌레 이야기예요. 원래는 다양한 색깔의 딱정벌레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산불이 나서 땅이 온통 새까맣게 변해버렸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는 어두운 색 딱정벌레가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보호색 효과를 얻게 된 거죠. 반대로 밝은색 딱정벌레는 너무 눈에 잘 띄어서 다 잡아먹혔고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어떤 변이가 유리한지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건 진화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 바로 후추나방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영국 숲의 나무들은 색이 밝았어요. 그래서 흰색 나방이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공장들이 들어서고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면서 나무 껍질이 검게 그을렸어요.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오히려 검은 나방이 보호색을 띠게 되고 흰 나방이 새들의 눈에 잘 띄게 된 거죠. 결국 검은 나방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활동이 직접 진화의 방향키를 돌려버린 아주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례에서 우리는 진화에 대한 정말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어떤 형질도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난모양 적혈구는 평소에는 심각한 빈혈을 일으키는 아주 불리한 형질이에요. 하지만 말라리아라는 무서운 병이 늘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오히려 말라리아 기생충의 감염을 막아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즉, 어떤 특징의 가치는 오직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윈에게 진화의 영감을 준 바로 그 새, 핀치새입니다. 원래 하나의 조상에서 출발한 핀치새들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여러 섬으로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런데 섬마다 먹이 환경이 다 달랐던 거예요. 어떤 섬에는 선인장이 많아서 길고 뾰족한 부리가 유리했고, 다른 섬에는 단단한 씨앗이 많아서 크고 두꺼운 부리가 생존에 유리했죠.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각 섬의 핀치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윈의 이 위대한 아이디어를 역사적인 맥락에 놓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윈 이전에도 진화에 대한 생각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죠. 기린의 목 이야기로 비교하면 아주 쉬워요. 라마르크는 모든 기린의 목이 원래 짧았는데 높은 곳에 나뭇잎을 먹으려고 계속 목을 뻗는 노력을 해서 목이 길어졌고, 이렇게 얻어진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다윈은 뭐라고 했죠? 처음부터 목 길이가 조금씩 다른 기린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우연히 목이 긴 기린이 먹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그 유전자를 더 많이 물려주었다고 설명한 거죠. 두 이론의 진짜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라마르크는 목표를 향한 노력이 변화를 만든다고 봤지만, 다윈은 우연히 태어난 다양한 차이들 중에서 환경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현대 유전학은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걸 밝혀내면서 다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다윈이 모든 걸 설명한 건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한계는 있었죠. 변이가 진화의 재료라는 건 알았지만 그 변이가 도대체 왜,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이 비어있는 퍼즐 조각은 훗날 멘델의 유전학이 등장하면서 돌연변이와 유전자 재조합의 원리를 밝혀내면서 완벽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흔히 다윈의 말이라고 알려진 이 문장은 자연 선택의 핵심을 정말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요. 힘이 제일 세거나 머리가 제일 좋은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것. 이게 바로 진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 새로운 질병의 출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급변하는 환경은 우리 인간을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고 있을까요? 진화는 과거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라는 거죠.